네, 안녕하세요. 책으로 배우는 민주주의 데모스 저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는 로버스트 아르 민주주의 계속 읽고 있습니다. 저는 생명대학교 이승택입니다. 저는 청주대학교 조한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로버스트 아르 민주주의, 오늘은 제2부 이상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목의 제2부의 4장과 5장 두 개의 장을 다루기로 했습니다. 4장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개념의 문제, 5장은 왜 민주주의를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정당성 혹은 필요성의 문제를 다루기로 했습니다. 지난주에 올리고 어땠어요? 네, 조회수가 1회 첫 번째보다는 아직 많이 안 돼서 절반밖에 안 됐는데? 하지만 그래도 좋은 반응들도 있었고요. 함께 책을 읽어주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제안들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좀 더 힘을 받아가지고 한번 더 열심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뤄야 될 내용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해서 시작을 하죠. 근데 이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의 문제를 아마 저는 이제 법학을 전공해서 그런지 이렇게 정의하는 게 조금 생경하기도 해요. 그래요. 다알 선생님의 이런 정의 방식들이. 민주주의라는 게 국민이 주인이 된다. 데모스가 크라토스를 한다. 이 정도 설명에서 한 걸음 더 나가기가 좀 어려워요. 막상 이제 이 민주주의가 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이렇게 풍부해지지 않아지는 그런 속성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요건들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방식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저 지도 교수님이 하시던 방식이 이런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민주주의이게끔 하는, 이것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저는 되게 익숙해요, 이런 방식들이. 제가 학생들하고 법을 가르칠 때 제일 강조하는 건, 개념은 그 대상과 그 대상이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걸 해내지 못하면 개념 정의로서 실패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예를 들면, 야, 법이 뭐야? 이렇게 학생들한테 보면, 법이란 사람들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요즘 세상에서 사람들을 지켜주는 건 요즘식으로 하면 마스크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개념 정의가 사람들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하는 말로 마스크와 법을 구별해내지 못하잖아요. 어떤 것이 성공한 개념 정의가 되려면 대상과 대상이 아닌 것을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다 각자가 민주주의는 이런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말이 과연 다른 정치체제들 혹은 다른 국가 운영 원리들과 이 민주주의를 구별해낼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익숙한 방식이죠. 근데 이제 처음 이제 이분이 시작하실 때 그걸 어떤 가정에서 출발하죠. 이 로버트 아르 선생님의 이 민주주의 개념이 이제 수백만의 사람들이 협회를 만든다. 그래서 그 협회를 만들 때 어떤 과정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가상적인 토론, 가상적인 연설들을 가지고 이제, 그래서 민주주의는 이런 요건들을 갖추는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진행돼 가는 그런 것들이 조금 저는 저희가 전형적으로 그런 방식이, 이 책이 어떤 엄밀한 논증,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개념 정의에 있어서의 엄밀성, 이런 거를 추구하는 형태는 아니에요. A이기 때문에 B이다, B니까 C이다, 그러니까 A는 C다, 이런 논증이 아니라 좀 이렇게 좀 느슨한 논증, A이기 때문에 B일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런 간접 논증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이제 다가가기 쉬운 그런 방식으로 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게 엄밀하다는 게, 이제 규범은 항상 무엇이면 무엇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쫙 논리적으로 일관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정치학은 이제 현실적인 논증을 하니까 되게 이제 경험적인 논증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선생님이 쓰시는 표현 중에 딱 나오는 게, 인간의 지배적인 경험에 비춰보면, 인간들의 지배적인 경험에 비춰보면 이런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선택이 더 많을 것이다, 이런 이제 이 논증들을 하고 있죠. 그래, 그러면 민주주의는 어떤 것들을 갖춰야 민주주의인가? 5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일단 지금 말한 것처럼 동등한 참가 자격.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평등이라는 말과는 정말 개념 본질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구성원들이 평등한 정치 참여의 자격을 갖고 있다라는 그 출발점이 없으면 민주주의는 안 되는 거니까요. 이제 이거를 실현하는 기준으로서 제시를 하고 있는 건데요. 5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고, 하나씩 얘기를 하면 효과적 참여, 투표의 평등, 계몽적 이해의 확보, 의제 설정에 대한 최종적 통제의 행사,
성인들의 수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들이 조금 좀 어려워요. 예, 근데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근데 이 5가지 내용 중에 마지막 성인들의 수용 요 부분은 나중에 또 장을 나누어서 아주 좀 이 부분은 아주 좀 깊이 다루게 되죠. 지금은 이제 앞에 있는 4가지가 아마 좀 핵심적으로 다뤄야 될 사항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처음 했던 얘기대로 요 기준에 비춰보면 민주주의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기준이고, 그게 이제 크게는 5가지인데, 먼저 이제 한 가지씩 잠깐씩 얘기를 해보면 효과적 참여. 이건 뭐 효과적으로 참여한다는 게 뭔가요?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뭐 어떤 참여에 있어서의 제한이나 한계나 장애가 없이 모든 구성원들이 이 정치적인 아니면 이제 어떤 조직의 의사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딱 떠오르는 거는 저는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일단 딱 떠올렸고, 그래서 이 효과적 참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견해를 알릴 수 있는 동등하고 효과적인 기회를 보장해라. 그게 이제 첫 번째 원칙이다. 그러니까는 협회에 수백만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특정한 사람들만 자신의 목소리를 막 높여서 얘기할 수 있으면 그들의 주장이 결국은 관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누구나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동등하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야 된다. 저는 그게 일종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는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읽었습니다.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물론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수백만이라고 한다면은 이 쉽지가 않아요. 전 요즘 그게 눈에 많이 띄어요. 텔레비전 그 뉴스 전문 프로그램 보면은 그 아무거나 전문가님들이 나오시잖아요. 이제 뭐라 그러죠? 평론가, 다양한 평론가들이 나오시는데 이분들이 아주 다양한 얘기들을 하고 많은 얘기들을 하고 그러는데, 뭐 가끔 가다 보면 좀 엉뚱한 얘기, 좀 틀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저분들이 결국에는 우리 사회의 이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핵심적인 인물이구나, 이런 생각이 어느 날 들더라고요. 마치 옛날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웅병가들이 이렇게 민회 앞에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연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 사람들이 현대의 그 웅병가들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단위가 커지면은 결국에는 마이크를 전문적으로 잡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한계도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뉴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오히려 이제 다양한 각자의 의견들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더 과거와는 다르게 좀 더 열리긴 했죠. 그런데 일단 지금 여기에서 달 선생님은 아주 그냥 추상적인 차원에서 공동체가 민주적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단 첫 번째, 누구나 효과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기회와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투표의 평등을 얘기했습니다. 투표의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권 자체를 평등하게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읽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1인 1표, 사실은 정확하게 하면 1인 동표죠. 조금 있다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투표 찍어야 되는 용지를 이만큼 줄 거예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1인 동표, 모든 사람이 같은 가치를 갖는다라는 것이고, 예전에 근데 초기만 해도 부유한 사람들, 어떤 부나 재산, 또 성별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투표권을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뭐 그 가치의 차이도 사실 있었던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투표의 평등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캠브리지나 옥스퍼드 출신은 투표권 더 많이 주고, 그다음에 세금 많이 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재산세 많이 낸 사람한테 더 많은 투표권을 주고, 그러니까 다들 투표권을 가지고 있지만 누군가는 막 나는 수십 표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결정권을 행사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민주주의 공동체는 그런 그러니까 주식회사로 치면 모두가 한 주를 갖고 있는 상태로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그러한 투표 기회도 동등하게, 그리고 투표 가치.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사실은. 복잡한 문제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실제 제도에서 어떻게 실현하느냐 얘기들 나올 건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안 되는 얘기는 하지 마시죠. 안 되는 얘기는 하지 말까? 어떤 유명한 분께서 이 강의실에서 당신께서는 워낙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10표를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유명해지신 분이 계신데 아세요? 모르겠어요. 누군지. 모르세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얘기하지 마시죠. 그 얘기. 아, 그러니까 힌트? 힌트까지 주시려면 이 사람 보는 사람들이 아무리 적어도 그러니까 그래요. 아는 사람은 다 알 거예요.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건 뭐 그렇게 아시는 걸로 하시고요. 장관이었어요. 그러시군요. 누군가는 더 그러니까 뛰어난 역량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결정권을 행사해야 되지 않아? 요 문제는 바로 또 이제 저 7장에 가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 어려운 문제예요.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계몽적 이해예요. 이건 계몽적 이해 이 번역이 참 그렇죠.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어려우면서도 되게 중요한 얘기죠. 이 얘기가 결정 권한,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누군가가 뭐 생각할 기회도 안 주고 너 좋아 안 좋아? 찬성해 반대야? 이걸 물어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사실은 뭐랄까 그냥 감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나?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래서 이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 스스로들 다 검증을 하고 그리고 그 계몽적 그러니까 더 깊이 고민한 그 고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야 된다. 이런 얘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게 신중한 논의의 과정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너 빨리 찍어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신중한 논의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정보를 접근해야 되고 그러니까 알 권리도 있어야 되고 그 알 권리를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이 다양한 정보들을 충분히 습득한 상황에서 함께 논의하는 그러니까 신중한 논의의 과정을 보장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계몽적 이해라고 표현을 한 것은 그러니까는 상호간에 어떤 정책 결정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이해를 갖춰야 된다. 그 의미로 저는 이제 그렇죠. 일단은 철학적인 의미도 있어요. 뭐냐면은 지식, 또 뭐 좀 더 확장하면 뭐 진리, 옳은 것 이런 것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의 그런 방법이 있지만 이 절차주의적 방법론이 있잖아요. 주장과 반대 주장을 통해 가지고 옳고 그름에 대한 서로 주장들이 부딪혔을 때 결과적으로는 옳은 것이 도출될 수 있다. 옳은 이야기들이 진리에 가까운 것들이 도출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옳음이라는 게 뭐 신이 내려줄 수 있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충분한 그 소통과 이해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 이런 것들이 이 개념에는 바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달 선생님도 제가 첫 시간에 그 페리클레스 얘기했잖아요. 그걸 인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토론은 우리의 행동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현명한 행동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다. 요거를 인용하시면서 이제 요 계몽적 이해가 왜 중요한지 설명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의제 통제. 만약에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를 하는데 거기에 찬성을 해야 되는지 반대를 해야 되는지 그거는 결정할 수 있지만 무엇에 대해서 찬성을 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를 누군가가 정해준다. 그럼 그 사람이 유도하는 대로 어떤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다루어지지 않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의제를 설정한 어젠더를 세팅하는 사람이 지배하는 그리고 겉모양만 참여를 하는 가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제 설정에 대해서도 이 일반적인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의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결국은 뭘 이야기할지를 그러니까 대화의 주제를 대화하는 사람들이 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정해진 주제에 대해서만 대화할 수 있으면 안 된다. 근데 예를 들면 현대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정치 권력이 계속해서 의제를 자기들이 설정하는 거죠. 자기들이 설정해 놓고 나머지 이제 국민들은 그 설정된 의제 안에서만 서로 이렇게 거죠. 하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 뒤에 정말 진정한 어떤 개혁의 대상이나 정책 결정의 논의 대상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그냥 은폐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묻어버리고 가는 거니까. 거기다가 이제 미디어 기법 중에 프레이밍, 틀짜기, 프레이밍이 이제 자주 이제 사용이 되면서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거, 과학적으로 아주 유도가 되고 있는 그런 면이 많죠. 무상급식 문제 때문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원래 그 처음에 그걸 주장하셨던 분들은 의무급식이라는 용어를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의무교육 범위 안에 국가가 의무적으로 애들한테 밥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논의로 처음에는 이제 나온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용어가
무상급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공짜냐 공짜가 아니냐의 논의로 논의의 초점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러면서 유리한 진영이 생기고 불리해지는 진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용어 하나를 바꿈으로써 논의의 틀 자체를 바꾸는 것. 이런 것들이 요즘에 들어서는 뭐 의제 설정도 물론 문제지만 의제의 진행 방향에 대한 프레이밍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게 돼요. 그러니까 이 미디어가 논의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사실은 누가 먼저 그 프레임을 짤 수 있느냐, 이 프레임 권력, 이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해진 것 같고요. 그렇죠. 일단은 의제 자체가, 그러니까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세 가지 효과적인 참여, 그 다음에 투표의 평등, 그리고 뭐 신중한 논의의 보장, 이런 것들이 아무리 잘 돼도 무엇을 논의할지, 논의의 대상 자체를 우리 스스로가 정할 수 없다면 결국 민주주의 안 되는 거야. 그쵸.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 이야기를 하신 거고, 이제 마지막에 성인들의 수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수용이라고 하는 표현이 저는 딱 와닿지 않는 그러니까.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인들의 수용? 그러면 저는 수용 그러면 성인들이 그거를 이렇게 감내하고 인정해주고 수용해주고 이런 느낌인가 생각했는데, 사실 여기서 나오는 논의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특정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대다수의 시민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모든 혹은 대다수의 시민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죠. 달 선생님은 성인을 되게 좋아하세요. 우리 청소년들은 싫어하실지 모르겠는데, 성인들이 정치 참여에, 그러니까 누구나, 성인이라면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장하라.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마지막 5번째 기준이다, 요건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좀 친근한 용어로 하면 뭐 보통 선거권에 그렇죠. 관한 얘기가 여기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요 얘기는 복잡하다.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가 5가지 이렇게 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거를 다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 두시고, 이 기준을 가지고 한번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 회사가, 아니면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면 지금 뭐 북한이, 중국이,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이 과연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가를 이 5가지 기준을 가지고 한번 평가를 해보시면 이 기준을 이해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민주주의를 정말로 이렇게 해야 민주주의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달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5가지 기준이 민주주의를 하고자 하는 어떤 공동체에 구체적인 헌법이나 정치제도를 형성하는 지침을 줄 수 있다. 그리고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합니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기준은 일정한 무엇을 문제를 삼아야 할지, 혹은 해답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를 찾는데 기여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밝히고 계신데요. 그렇죠. 실천적 기준이라는 거죠. 네. 네.